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무거운 침묵일 때가 많습니다. 갈등의 한복판에서 입을 닫아버리는 것,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고개를 돌리는 것,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욕망을 차마 내뱉지 못하고 삼켜버리는 것. 우리는 흔히 이 침묵을 할 말이 없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나는 수동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침묵은 결코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치열하고도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침묵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거부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침묵은 언어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언어적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생애 주기 속에서 침묵이 언제 처음으로 가장 유용한 생존 도구이자 선택지가 되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조용한 방 안의 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언어가 죽어버린 그 지점에서 사실은 얼마나 뜨거운 선택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는지 그 내면의 비명을 목격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의지가 응축된 선택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죽임으로써 더 큰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체적인 연기자들입니다. 이 긴 기록은 당신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가는 고고학적 여정입니다.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언어의 세계는 경이롭지만 동시에 위협적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표현했을 때 돌아오는 양육자의 반응을 통해 언어의 효용성을 학습합니다. 내가 울었을 때, 혹은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것이 따뜻한 수용이 아니라 차가운 거절이나 분노였다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최초의 침묵이 선택지로 등장합니다. 아이는 매를 맞지 않기 위해 혹은 부모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입술 뒤로 숨기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침묵은 수동적인 억압이 아니라 거친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도 처절한 생존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서 침묵은 하나의 성격적 양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성인이 되어서도 갈등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 내면의 아이가 여전히 말하면 다친다는 과거의 생존 논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지켜준 가장 오래된 방패였으며 그 방패를 내려놓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방패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었지만 동시에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공격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처벌하고 싶을 때 혹은 상황을 내 뜻대로 이끌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것, 상대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언어적 접촉을 차단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수동 공격이라 부릅니다. 말로 싸우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충돌이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상대를 반응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몰아넣는 독점적 통제권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침묵함으로써 상대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고통스럽게 추측해보라는 가혹한 과제를 던집니다. 이는 폭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폭력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강력하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쥔 가장 조용한 권력이며 그 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지배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대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이 고요한 폭력은 관계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심, 나의 부족함을 타인에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는 침묵이라는 두꺼운 가면을 선택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수록 침묵은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됩니다. 내 안의 초라함이 들통날까봐 혹은 내 의견이 거절당할까봐 우리는 침묵 속에 자신을 유폐시킵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이 침묵은 자아를 보호하려는 고독한 요새와 같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적을 막아주는 동시에 나를 고립시킵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한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취약함을 보이지 않으려는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을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유령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묵은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소통할 기회를 박탈하는 가장 철저한 자기 고립의 선택입니다. 소통 없는 안전은 결국 영혼의 질식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침묵을 인내 혹은 희생이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내가 참고 말지,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하며 침묵을 도덕적 우위의 선택인 양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많은 경우에 도덕적 침묵은 갈등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비겁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해결하는 과정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란스러운 과정을 견디기 싫어 침묵이라는 가짜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는 관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도덕적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피해자이자 성인의 자리에 두고 상대를 가해자이자 무지한 자로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우월감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 위선적인 침묵을 걷어낼 때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적 유대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내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회피는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침묵은 개인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강력한 선택으로 작동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는 것. 우리는 이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방관의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은 바로 이러한 침묵의 선택에서 기인합니다. 거악은 대단한 악마들에 의해 저질러지기도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하지 않기로 한 선택과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을 통해 완성됩니다. 사회적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의 안위를 유지하려는 지극히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대가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공동체 전체와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역사는 악인의 폭력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침묵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관을 선택한 당신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타인의 고통을 가로지릅니다. 가장 위험한 침묵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침묵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목소리, 고통의 비명, 진실한 요구들을 무시하고 침묵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을 자기 소외의 침묵이라 부릅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기를 멈춘 선택은 결국 공허함과 우울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왜 아픈지 묻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객손으로 전락합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이는 존재론적 자살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지우는 가장 고요한 파괴행위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가뭄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을 향해 말을 걸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서툴고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올 때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불통은 곧 세상과의 불통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어떤 침묵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담아내는 숭고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함께 곁을 지켜주는 침묵, 상대의 미성숙함을 기다려주는 인내의 침묵, 그리고 진리 앞에서 경외심으로 입을 닫는 성찰의 침묵. 이들은 존재의 깊이를 더해주는 위대한 선택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침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비겁한 침묵과 숭고한 침묵 사이의 거리는 그 침묵이 도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성찰을 위한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단절이 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침묵은 금이지만 어리석은 자의 침묵은 독이 된다는 고전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가치 있는 침묵은 말의 결핍이 아니라 언어 이상의 깊이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역사적으로 침묵은 강자에 의해 약자에게 강요되어 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말대꾸하지 마라,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한 권력의 언어는 약자의 선택지를 침묵으로 고정시키려 합니다. 강요된 침묵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어느덧 침묵을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말하기라는 저항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던 존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억압된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사회는 진보합니다. 발화는 그 자체로 강력한 해방의 정치학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당신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의 강요에 저항하여 첫 문장을 내뱉는 선택은 당신의 실존을 선포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언어는 해방의 도구이며 침묵을 깨기로 한 당신의 선택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발화하는 자만이 자신의 영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침묵의 선택은 이제 당신의 성격이라는 지형도를 형성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정의하며 그 지형도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그 안주는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그 퇴적층을 파헤쳐보면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해 썩어버린 감정들과 표현되지 못한 욕구들의 잔해가 가득합니다. 성격이라는 이름의 침묵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매 순간 내린 비겁하거나 방어적인 선택들의 누적일 뿐입니다. 인문학적 성찰은 이 단단한 퇴적층에 균열을 내는 작업입니다. 침묵의 관성을 깨뜨리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끝에 비로소 당신의 진실한 목소리가 세상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굳어버린 침묵의 화석을 깨고 생생한 언어의 강물을 흘려보내십시오. 퇴적된 침묵을 걷어내는 과정은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아픔이 따르겠지만 그것만이 새로운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침묵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침묵과 발화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침묵의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이 침묵함으로써 발생한 오해와 단절에 대해 더 이상 환경 탓을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당신의 발화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침묵을 깨고 나온 당신의 언어가 타인에게 비수가 되지 않도록 성찰이 담긴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침묵과 언어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과 말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해야 할 관계의 예술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언어와 절제된 침묵이 만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침묵은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집단의 질서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거대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조직 안에서 우리는 침묵을 덕목으로 교육받지만 이 교육된 침묵은 결국 비판과 창의적 발상을 고사시키는 독이 됩니다. 부조리를 목격하고도 입을 닫는 선택은 그 조직의 자멸을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불의에 침묵하기를 선택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생존 본능이 양심을 압도했던 비겁한 타협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회적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일상의 작은 현장에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평범한 개인들의 작은 용기입니다. 침묵은 때로 평화를 가장하지만 그 평화는 대개 약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누각일 뿐입니다. 부조리에 침묵하는 자는 그 부조리의 공범입니다. 당신은 공범이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침묵을 참지 못합니다. 스마트폰과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 우리는 단 1분의 정적조차 견디지 못하고 소음의 세계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성찰의 관점에서 볼 때 침묵은 축복입니다.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침묵의 방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고귀한 고독을 선택하는 행위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저항입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찾는 소음은 실은 당신 자신과 마주하기 두려워 내린 도피의 선택입니다. 침묵은 영혼을 맑게 거르는 여과기입니다. 그 침묵을 통과한 언어만이 타인의 심장에 닿는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의 언어가 가볍게 날리는 낙엽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침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즐기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존재의 거대한 뿌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언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침묵이 진리를 대하는 가장 정직한 태도임을 시사합니다. 삶의 가장 숭고한 가치들인 사랑, 죽음, 신비는 언어의 그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내리는 침묵의 선택은 무지가 아니라 지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로 규정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대상의 본질을 훼손하곤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100번보다 고통받는 이의 곁에서 함께 묵묵히 앉아있는 침묵이 더 진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침묵 속에 담긴 결을 읽어내고 나의 침묵 속에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은 가장 고난도의 소통 기술입니다. 침묵은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침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발효됩니다. 어제 내뱉었어야 할 말을 참아낸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더 큰 지혜를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반응을 늦추고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는 선택은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선택했던 침묵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듯이 오늘 당신이 확보한 침묵의 시간은 10년 뒤에 당신을 지탱할 힘이 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실수를 즉각 비난하는 대신 침묵으로 그 실수가 소화될 시간을 주는 선택은 관계를 파멸로부터 구합니다. 침묵은 시간을 견디는 힘이며 그 시간을 견뎌낸 관계만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침묵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잃어버렸던 평온의 열쇠가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진실을 왜곡하는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가리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언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침묵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면 그것은 윤리적 실패의 선택입니다. 반면 타인의 비밀을 지켜주거나 고통받는 이의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침묵은 윤리적 완성의 선택입니다. 침묵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당신의 침묵 뒤에 숨은 윤리적 결단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격을 결정합니다. 예술에서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작품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동양화의 여백은 보는 이의 상상력이 채워질 공간이며 음악의 쉼표는 다음 선율을 잉태하는 침묵의 태반입니다. 당신의 삶 또한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면 당신은 그 작품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침묵의 여백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삶의 일과 속에 침묵의 여백을 배치하십시오.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숨을 쉬고 당신의 창의성은 꽃을 피웁니다. 관계에서도 여백의 미를 선택하십시오. 상대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침묵을 존중해주는 여백을 선택하십시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삶의 예술가가 되는 길입니다. 채움보다 비움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뱉지 못했던 말들을 침묵이라는 흙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묻힌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하수처럼 흘러 현재의 우리를 적십니다. 때로는 그 지하수가 오염되어 우리의 현재 관계를 독성으로 물들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고고학은 그 묻힌 말들을 다시 발굴하여 햇볕 아래 내놓는 작업입니다. 그때 내가 왜 침묵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침묵이 선택했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발굴된 침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통합해야 할 자아의 조각들이 됩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 묻어둔 그 오래된 상처의 언어들을 이제는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묻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화되지 않은 침묵은 결국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당신의 침묵을 정직한 언어로 치환하여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생태계에서 동물들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며 공존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충돌하고 너무 멀면 고립됩니다. 관계의 생태계에서도 침묵은 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것을 말로 파헤치고 규명하려는 시도는 관계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상대의 비밀스러운 영역, 혼자만의 침묵을 허용하는 선택은 관계의 종다양성을 보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의 숲을 가꾸십시오. 그 숲 안에서 각자의 자아가 온전히 숨 쉴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타인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가장 생태적인 선택입니다. 서로의 침묵을 환대하는 관계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공존의 형태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상대를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권위는 단어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뒤를 지탱하는 침묵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역사적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를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말을 아끼고 침묵 속에서 사유를 정제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말들은 소음이 되어 흩어지지만 침묵에서 잉태된 말은 화살이 되어 관역을 꿰뚫습니다. 당신의 언어에 권위를 부여하고 싶다면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즉각 배설하는 선택을 멈추고
침묵의 가마 안에서 그 생각을 뜨겁게 구워내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숙성을 거친 언어만이 타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침묵은 언어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서약이며 존재의 무게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침묵은 종교와 영성의 영역에서 절대자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무한한 진리를 담아낼 수 없기에 성자들은 침묵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침묵은 나라는 작은 자아를 지우고 거대한 흐름에 합일되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이 영적인 침묵을 회복하십시오. 시끄러운 에고를 잠시 침묵시키면 비로소 당신을 둘러싼 거대한 생명의 박동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박동을 느끼는 선택이 당신을 근원적인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곳의 기도이며 가장 정직한 예배입니다. 언어가 멈춘 그 지점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날개를 펴고 무한한 자유의 공간으로 날아오릅니다. 그 거룩한 침묵이 당신의 매일을 축복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20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1만 자가 넘는 긴 글이 당신의 가슴 속에 어떤 정적과 파동을 남겼는지, 침묵은 언제 선택이 되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당신의 과거 속에서 찾아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강요한 방어적 침묵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통제와 공격을 위해 휘두르던 차가운 침묵도 거두십시오. 대신 당신의 진실을 담기 위한 정갈한 침묵, 타인의 아픔을 품어주는 따뜻한 침묵,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선택할 그 한 번의 침묵 혹은 한마디의 발언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언어와 침묵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위대한 선택을 응원하며 14편의 기록을 마칩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혹은 숭고하게 침묵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조각할 것입니다. 침묵의 여백 속에 당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